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청룡의 해 2024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 보신각 타종 행사와 울산 간젓골 등 이 전국 일출 명소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하는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밝혔습니다.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한 공세라는 분석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본머스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26분 새해 첫 골을 넣었습니다. 리그 12호 골을 신고한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 득점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날 뉴스 퍼레이드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2024년 푸른 용해해, 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서울 보신각 주변에는 10만여 명이 몰려서 새해를 맞았고 광화문에는 인공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 첫날 모습 윤태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거리를 가득 메운 10만 명의 시민들. 소리 질러! 환호가 터져나오고 타종 소리와 함께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는 지름 12m 크기의 인공태양, 자정의 태양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내년의 소원, 여자친구 만드는 거예요. 여자친구 만드는 게 제 소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잘 되는 거겠죠. 동대문 DDP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비슷한 시각 우렁찬 울음을 터뜨리며 새해 첫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용해에 아들을 받아든 아빠는 감격의 눈시울을 붉힙니다. 12년 차 부부인데 첫 아이가 이제 태어났고요. 그만큼 더 기쁨이 큰 것 같아요. 새해 첫 한국 입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就是希望大家都身体健康，然后每个人都幸福快乐。 시민들은 지난해 아쉬움을 모두 떠나보내고 설렘과 기대 속에 갑진년 새해를 반겼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네, 지구촌 곳곳은 2024년 새해를 맞아서 들썩였습니다.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보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화려한 불꽃놀이로 올 한 해 안녕과 평화를 기원을 했습니다. 각국의 새해 맞이 행사 이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하버 브릿지에서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이 진행됩니다. 곳곳에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화려한 불꽃쇼가 시드니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세계 최고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외벽엔 새해를 알리는 2024라는 숫자와 함께 조명쇼가 펼쳐졌습니다. 3, 2, 1, 新年快乐! 대만 타이페이의 랜드마크 101타워도 형형색색의 불꽃을 뿜으며 용해해가 왔음을 축하하고 태국 방콕 시민들도 다채로운 신년 행사를 즐기며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เรื่องการงานแล้วก็ความรักอะไรแบบนี้ครับอยากให้มันดีขึ้นกว่าเดิมจากปีที่แล้วมันก็แบบไม่ค่อยโอเคอย่างเช่นเรื่องการเงินอะไรประมาณนี้ครับผม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시민은 평화를 기원합니다. Богатый год и, конечно же, мирного неба нам над головой. С наступающим.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고통받는 지구촌을 위해 기도하며 새해를 축복했습니다. Il martoriato popolo ucraino
i popoli palestinesi e israeliano, il popolo sudanese e tanti altri. 전쟁과 상처로 얼룩진 지난 해를 떠나보내며 지구촌도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따뜻한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을 맞아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따뜻한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강조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정 소회를 밝히고 저출산과 부동산 문제, 소상공인 지원책과 같은 현안 해결책도 밝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당도 총선의 해 첫날부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들과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현충원 현충탑 참배에 이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합니다. 이후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 신년 인사회에 참석합니다. 내일부터는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 6곳을 방문합니다. 4일에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노인 비하 발언 등으로 문제가 된 민경우 비대위원 사태로 한동훈 비대위는 기존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386 세대가 나이와 지위로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였고 비대위원을 다시 뽑기보다는 공천관리위 구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날을 맞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첫 일정으로 지지자들과 행주산성을 찾는데 신당 창당 관련 구상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복잡한 민주당 상황은 장세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4일 국회에서 창당 선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이름은 희망, 대안 등의 표현을 넣은 가칭으로 하되 국민 공모를 받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행주산성에서 지지자 100여 명을 만나 신년 인사회를 열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도 탈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1월 2일에서 3일쯤 최후 통첩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선, 불출마, 탈당, 신당 창당 중 결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탈당이 가시화하면서 당내 친명 의원들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신당 창당이란 흉기로 78% 당원이 선택한 현직 당대표에게 사퇴를 협박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했고 박정현 최고위원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작은 차이보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합해야 되고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의원들의 탈당을 끝까지 만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 벽두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갑진년 새해 첫날부터 정치권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22대 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금 명운을 건 승부에 돌입한 가운데 신당 창당 움직임도 지금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요, 네 분과 함께 올 한 해 정치권 어떻게 흘러갈지 또 심도 깊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소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먼저 국민의힘 이 한동훈 비대위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민경우 이 비대위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하면서 후폭풍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를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실 검증, 인사 실패라는 말조차도 아깝습니다. 장관 시절엔 자료만 수집한다며 인사 참사 책임을 회피하더니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겁니까? 지금껏 특정 집단과 계층에 대한 숱한 비하 발언과 사회적 비난을 샀던 사안에 대해 반성은커녕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분명 다릅니다. 자, 민경우 비대위원이 결국 사퇴를 하면서 야당에서는 부실 검증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죠. 당에서 이 상황을 먼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검증이 좀 미흡했다고 보고 있는지 윤희석 대변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저희로서도 이 민경욱 비대위원의 이제 그런 문제가 돌출이 돼서 임기 시작하자마자 사퇴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검증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이라는 곳이 뭐 정부나 그런 기관처럼 이 체계적인 검증 체계가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선을 하는 과정 충분히 했다고는 봤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거르지 못했다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본인의 과오를 빨리 인정을 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점은 분명히 민주당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들으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사퇴로 책임을 진 만큼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던 민주당과는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참 이런 거를 반성 중에 가장 못난 반성이라 하거든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부적절했으면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민주당 얘기를 꺼내서 그거를 어떻게 물타기가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잘못된 논평이다. 그리고 자세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과연 민경우 비대위원에 대한 어떤 이런 인성과 그다음 사퇴 이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반성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좀 그런 조언 드리겠습니다. 예, 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뭐 꼬리 자르기다 뭐 양쪽이 공방을 하고 있지만 같다고 보면,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비대위를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험 되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확실히 사과하고 이런 문제에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죠. 그냥 도루묵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희들이 뭐 많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너무 이르다. 그동안 얘기 나왔던 선대위원장도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뭐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분위기 일신돼 있고요. 뭐 프레임도 전환하는 걸로 보여지고 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소소한 일들이 불거지겠죠. 커다란 엄청난 실패는 아니겠지만 소소한 일이 불거지면서 결국 그런 신선한 분위기, 참신한 분위기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대표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소한 당무에 관여하다 보면 결국은 글쎄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 처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하게 자세를 취하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인물을 공관위원장에 발탁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하마평에 올라오는 인사들이 있기는 한데 사무총장에 초선의 장동혁 의원을 임명을 했거든요. 공관위원장도 깜짝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장동혁 의원을 두고 깜짝 카드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초선일 수. 되게 뭐 사무총장이면 최선 이상급 얘기하는 초선이어서 그런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깜짝 카드라든가 주목받을 부분은 두 가지 관점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는 지도부 구성과 관련되는 게 있기 때문에 차후에 공천 방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련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심지어는 한때 본인이 자처했던 이뇨한 지금 혁신위원장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안대희 대법관, 또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됐었던 김한길 전 의원 등등 여러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 가장 파격적으로 낙마가 된다면은 지금 이뇨한 전 위원장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인이 원했던 바, 특히 당 내부의 혁신을 위해서는 중진 또는 측근들의 뭔가 희생이 필요하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은 본인이 직접 그 자리를 맡아서 관철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뇨한 위원장이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가장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다른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체로 되면은 무난할 수도 있겠고 현상 유지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한데 그 점에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 중에서는 이뇨한 전 위원장이 조금 색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지 않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새롭게 누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만은 교수님께서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요, 글쎄요, 비정치인 또 뭐 50대 뭐 더 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윤희석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당내에서는 이제 공관 현장 누가 지명되냐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분석, 김만은 교수님 분석 외에 누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잘 모른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 내일부터 전국을 돌면서 시도당 신년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광주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일단은 이제 비정치인으로서 집권여당의 대표를 맡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전국을 돌면서 각 국민의힘의 시당 방문, 뭐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순회 방문이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광주 방문을 봤을 때 지난 그 장관 시절에 대구 방문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뭐 대단한 뭐 어떤 인기에 휩싸여서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이런 뭐 어떤 대단한 그 한동훈 장관의 유명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광주 방문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가지가 어긋났습니다. 첫 발부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 부분이 뭐 별 볼 일이 없구나. 별다를 거 없네. 두 번째는 이 비대위원을 인선하면서 민경우 비대위원의 어떤 임명에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해서 임명했는데 이 또한도 또 스크래치가 났죠. 이 두 가지를 안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순회를 했을 때 특히 광주 부분에 갔을 때 이 부분은 지난 대구와는 아주 상반된 모습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순천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했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신당으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남 지역에서 특히 호남 지역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인기도는 대구하고 상반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고 알겠습니다. 그 호남의 반응이 대구와는 상반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만은 교수께는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 이제 딱 100일 정도 남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초기에 이제 뭐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변해야 되고 뭐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이 선거에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됐을 때부터 지금 집권 여당의 비대위라는 것이 과연 어떤 부분의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대개 정치권이라든가 언론들에서 가장 큰 부분은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에서 나왔을 때 민심의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봤을 때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평가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까지 변화를 가능하게 할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변화의 또 하나의 가장 큰 부분은 총선 후보 공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의석이 110석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천의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상대적으로 170석 내가 되고 민주당은 새롭게 공천하기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지가 있는데 다만 일반 정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라는 점에서요. 더구나 집권 후반기가 아니고 2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없이 이미지 변화 없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쟁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야당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30일 만남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실제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의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통합비대위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까요? 네,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기 우리 해맞이 가는 것은 그냥 해맞이 행사입니다. 그 추운 데서 무슨 긴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자,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4일 창당 선언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서영주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쭉 서영주 대변인께 얘기하는 건 그래도 끝에는 보이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결국은 글쎄요 헤어지다 분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단히 좀 아쉽지만요. 이미 좀 기차는 출발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를 보면 그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그리고 그 주변의 움직임을 보면은 신당 창당을 마음 먹었다,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이게 출범을 하면 아무래도 좀 분열의 조짐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총선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큽니다. 다만 이 부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그냥 현 지도부의 숙제가 더 커졌어요. 결국에는 이 신당이 생김으로써 어떤 민주당의 내년 총선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거를 차단하려면 혁신의 박차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지도부가 혁신하고 혁신하는 모습들을 더 보여주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신당에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혁신을 좀 더 박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가서는 과연 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는 지도부의 숙제가 더 커졌다.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글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나러 갔잖아요. 전화로 연락을 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낙연 전 대표가 원했던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헤어짐을 알고 간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어느 정도는 알고 갔죠.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하고는 만난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명분을 쌓는 것인데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잡으려고 했으면 이 당에 던져졌던 혁신안 중에 혁신이가 던졌던 3인들에 대한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3인 경선, 결선 투표 이런 거의 결과치라든지 3선에 동의적이 있었을 때 페널티라든지 여러 가지 당에서 이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안을 가지고 가서 자 이렇게 혁신할 테니까 가지 마십시오 했었으면 이낙연 전 대표가 헤어질 결심을 편안하게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추상적으로 우리 하나로 가야 됩니다 라고 던지니까 당연히 그런 결심한 마당에 떠나겠다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점이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혁신을 좀 더 가지고 갔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명락회동 이렇게 빈손으로 끝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처음부터 합의할 수 없는 차이를 갖고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통합 비대위를 가자는 입장을 고수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로 대표를 놓을 수가 없죠. 공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 절대로 그 자리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이 만나지지 않는 요구를 서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뭐 이렇게 만들려고 만난 게 아니라 명분을 쌓고 헤어질 그럴 생각으로 만난 것 이상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뭐 최성 전 고양시장 이야기도 있고요. 원칙과 상식 그 비명계 4명도 어떤 일단은 별거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비명계의 움직임 또 민주당의 앞으로 분당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뭐 일부 사람들이 탈당하면 이제 뭐 탈당이지만 많은 사람이 탈당하면 분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도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본 동영상에서 이원욱 의원도 그 얘기했습니까? 경선, 불출마, 탈당, 신당, 창당 벌써 4가지 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직은 이제 그 당내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것이 나쁜 의미의 눈치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정치 인생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선택지가 어떤 것인가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2가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로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건지 아니면 신당 창당을 놓고서 또 협상의 여지를 좀 보이는 건지 이런 부분이 하나 변수고 2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러면 이대로서 헤어지는 걸로 끝나는가 아니면 원칙과 상식에 있는 분들 가운데라도 이른바 일부 비명계 가운데라도 조금은 공천에서 일부 희망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데 달려 있다고 보이는데 정말 첫 번째 변수는 이낙연 대표가 본인 말대로 뭐 엄중하게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나서는가 하는 그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서 통합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가 탈당 움직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추가 탈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거론됐던 4사람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 이원욱, 윤영찬, 김정민, 조홍천
좀 자세하게 따지면 네 사람 다 정치적인 배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최근에 비명계로서 이렇게 당 내부에 크게 갈등해오는 과정 속에서 공동 행보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이원욱 의원 등은 같이 갈 수 없다는 판단한 것 같고요. 저는 선택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불출마하든가 나가든 가는 건데 네 사람이 공동 행보를 하기 때문에 일정만 남았지 공동으로 갈 거다. 다만 느낌상 이게 이낙연 전 대표라는 외부의 원심력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당내에서 혁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간다. 이런 지금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 뿐이 나간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시점만 나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이후에 겉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맨 처음 탈당을 했던 이상민 의원과 이 네 사람 말고 나머지 어떤 사람들이 합류할까 이런 정도만 지금 이제 관측거리로 남아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해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죠. 이 대표가 리더십 위기, 글쎄 이런 상황에서 내 안쪽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재명 리스크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총선이 100일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닙니다. 2년 동안 쭉 이어져 왔고요.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마무리 수준에 있다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는 하되 그렇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혁신을 통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하느냐라는 그런 조금 아쉬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았을 때 민주당은 과연 혁신하고 있는가, 정말 이대로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는 혁신의 드라이브를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혁신이 없다. 그러니까 기득권 내려놓기도 없다. 변화도 없다. 뭔가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들을 과연 추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은 느슨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이런 움직임 때문에 여러 가지 혁신의 어떤 그 고삐를 이렇게 잡아당기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혁신안들이 올라온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기득권 이 다선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머리를 못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려놔야 되고요. 그래야만 국민이 총선에서 정말 손을 내밀고 민주당답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해왔던 방식들, 뭐 호남 물갈이론, 뭐 이런 부분들 이거 가지고는 어렵고요. 지금 기존의 모든 것들을 확 바꾸는 그런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결국에는 해법이라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도 변화와 혁신이 지금 당장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짚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 많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에 사활을 건 모양새죠. 영상을 보고 총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당이 하던 말입니다. 앞으로 저만의 넥스트 스텝을 걷겠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개척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 아니겠습니까? 자, 총선을 앞두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대립구도 선명해질 거라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차기 대선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차기 대선 얘기도 하기도 전에 이미 총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하는 상황 아닐까요? 글쎄 벌써 이제 올해 총선이네요. 내년 총선이라고 했는데. 올해 총선 앞두고서 다음 대선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이르긴 한데 지금 현재 구도가 그럴 수밖에 없죠. 올해 이번 총선은 대부분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선 연장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일찍 등판하면서 조금 프레임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 한동훈이라는 그에 대한 승부로서 이번 총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생긴 것 같은데 진짜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도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크고 또 공적 인물로서 많은 흠결이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민주당을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바로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가장 유력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다음 출마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상당한 근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불가피하게 정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여당이 지금 굉장히 참패할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1당까지는 못 되더라도 대패하지 않은 그런 준수한 성적을 거둔다면 또 대선주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비대위가 갖고 있는 숙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응 전략 어떤 게 있나요? 일단 급한 거는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특검법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제2요구권 발동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저열한 방법을 쓸 줄을 사실 예상을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이 얼마나 많은 독소 조항을 갖고 있느냐는 한동훈 위원장의 설명을 통해서도 국민들께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이것은 김건희 여사를 소위 망신을 주면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그냥 총선 전략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혼 전에 임기 개시 이후도 아니고 결혼 이후도 아니고 결혼 전에 소유했었던 김건희 여사의 소유 주식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관련한 얘기를 특검을 해야 하느냐 12년, 13년 지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으로 우선 이 부분을 위기를 타개할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께는 아까 혁신과 변화를 자체적으로 주문도 하셨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총선을 앞둔 그 전략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략은 일단 국민의힘과 어떤 대립각을 세워서 총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변해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선거라는 것들은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비교한다는 건 못하는 거를 이제는 국민들이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미 못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 받지 않고 여전히 오만과 독선 부분에 있어서 강서구의 어떤 재보궐선거의 참패 요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혁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요. 결국에는 그 반대로 움직여야 되죠. 오만하지 않고 독선을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돌이표로 다시 와서 스스로 안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아야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디서든 나가서든 떳떳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당내 계파 갈등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이 총선의 일부분의 요인은 있을지언정 여기에만 매몰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어떤 지도부의 역량을 보여준다면 이 또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는요. 만에 하나 신당이 창당이 되고 소수의 의견들이 해서 좀 당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기존 원칙인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고 변화하겠다. 교만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가는 길이 결국에는 총선에서 그나마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당 창당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야 전직 대표들 신당 창당 한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 변수가 될지 이것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공천에서 이제 컷오프 명단이 발표가 되면 합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변수 될까요? 컷오프 명단이 발표되기 전에 움직여야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컷오프가 돼가지고 합류한다면은 탈락한 사람들 이삭죽기하는 정당 아닌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합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는 가운데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금보다는 신당에 앞으로 좀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시하는 신당의 경우에는 당내에서 배신론 분열론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죠. 과연 현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그동안의 민주당이냐. 전에 이상민 의원은 탈당을 하면서 현재는 사당에 돼 있고 뭐 개딸당에 돼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도 최근에 와서는 이게 과연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이 맞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연 어느 쪽이 천동설, 지동설 마찬가지로 어느 쪽이 오히려 배신을 하고 있는가 논란까지 커지면서 신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다. 커지면 그만큼 주목을 받기 때문에 뭔가 향후보다는 더 커질 여지가 있다. 다만 그동안에 오히려 더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준석 신당의 경우는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의 좀 중첩된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분위기가 있는데 또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운 이미지를 주고 있지만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검찰 맥락, 야당에서 비판하는 검찰 공화국의 맥락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면은 다시 이준석 신당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주목을 받은 여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께는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그 정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 여야가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있고 또 총선에서 그런 모습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는지 짧게라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정치가 자신의 사익 추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돼 있고 그야말로 자신의 어떤 공적 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많이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치를 통해서 공공선을 이루겠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 먹고 정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사익을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당이 이제 앞으로 뭐 공천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천 작업에서든 뭐든 간에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걸 내놓고 누구를 왜 찍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무조건 1번 또는 2번 또는 뭐 3번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왜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극단적인 정치를 벗어나는 그런 첩경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진년을 맞아서 전국 각지 해돋이 명소에는요 100만 인파가 모여서 새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륙에서 가장 빨리 해가 뜨는 곳, 울산 간절곶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원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이곳 울산 간절곶에서는 조금 전에 7시 31분쯤 올해 첫 해가 뜰 예정이었는데요. 아쉽게도 구름에 가려져 현재 해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신년 첫 해를 기다리며 저마다 새 출발을 다짐하고 가족 건강 등 소원도 빌었습니다. 울산 간절곶은 우리나라 내륙에서 가장 빨리 해가 뜨는 곳인데요. 각지에서 10,000명 넘게 몰려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가 뜨기 1시간 반 전부터는 불꽃쇼가 펼쳐졌고 청룡해를 맞아 드론 1000대가 청룡 형상 등을 하늘에 수놓으며 분위기를 돋궜습니다. 해맞이객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떡국도 나눠 먹으며 새해 첫날을 즐겼습니다. 앞서 독도에서는 7시 26분쯤 첫 해가 떠올랐고 호미곶은 7시 32분, 정동진은 7시 39분에 각각 첫 일출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해맞이 명소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경찰관 8,000여 명을 주요 밀집 지역에 투입했고 지자체들도 인파 관리 등 혹시나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 간절곶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새해 분위기를 느끼러 이제 전국 해돋이 명소에 가신 분들 많은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차가 얼마나 막힐지 아마 걱정이 되실 겁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 귀가 행렬이 시작돼 오늘 하루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450만 대를 넘는 등 교통 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윤경 기자,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에는 2023년 마지막 해넘이와 2024년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 떠난 차량이 많아서 고속도로가 양방향 혼잡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귀갓길에 오른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라 소통 원활합니다. CCTV 영상으로 주요 지점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연시마다 정체를 빚던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 아직은 크게 정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분기점 부근도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월정교 인근에서도 차량 흐름 원활합니다.
지금 출발하면 서울까지는 강릉에서 2시간 40분, 목포에서 3시간 40분, 부산에서 4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해돋이 축제가 마무리되면 주요 명소 인근에서는 정체가 예상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는 잠시 후 오전 9시쯤부터 상행선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시쯤부터 꽉 막히겠습니다.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포항나들목도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예상 통행량은 456만 대로 어제보다 75만 대 더 많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동족이 아닌 교전국이라고 선언을 한 건데 이렇게 정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을 향해 괴뢰 등의 적대적인 표현을 쓰면서도 별도의 국가가 아닌 같은 민족이란 특수성을 가진 체제로 표현해왔는데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한 겁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또 한국을 지칭해 외세와 야합해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 기회만 노리는 족속이라며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건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남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남한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정세 악화는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고 전략 핵잠수함을 전개하는 한국과 미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에 맞서 싸운다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경제 부문에선 식량 생산이 증대됐다며 경제 전반에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북한이 남한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칭하고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한 것은 남한을 향한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고강도 무력 도발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가로 명시한 것은 남한을 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식화한 걸로 해석됩니다. 동적 국가가 아니라 적대 국가로 상정해놓고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민족이란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비난을 피하며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겁니다. 민족 논리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논리를 통해서 사실 이제 그런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국방과제 우선순위에 핵무력 증강을 내세웠고 정찰위성 3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무인기, 핵잠수함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호전적인 군부 인사로 평가받는 박정천 노동당 군정지도부장을 해임 1년여 만에 군부 1인자인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다시 앉혔습니다. 박정천을 복귀시켜 재래식 무기 도발 등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벌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의 폐지와 정리도 지시했는데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남북관계 이틀을 새로 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적대적 교전국 관계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고조될 거라 이런 우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글쎄요,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긴장 조성을 통해서 체제를 갖다가 안정시키겠다는 대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적대적이라는 것을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도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긴장 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네. 통일 문제도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과거 한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우위가 있었던 60년대, 70년대 이를 거쳐서는 북한이 통일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사실 통일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은 이제 한국에 의해서 흡수 통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사실은 그것이 전략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심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조선 전 영토 평정하겠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7차 핵실험 같은 그런 도발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모든 형태의 도발이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7차 핵실험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술핵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북한이 전술핵 탄두를 공개는 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폭발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느냐가 전술핵 실험의 요건이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돼 있다면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전술핵 말고도 뭐 정찰 위성 발사라든가 또는 재래식 도발, 뭐 사이버 도발, 아무튼 여러 가지 도발 형태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실제다 하면서 공포를 조성하려는 행보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우리를 향해서도 네. 이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잖아요. 도발 수위를 지금 계속 이제 계속 높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왜 그러냐? 지금 지난주에서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성격이 강한 도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네네. 그때 북한은 미국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핵은 인정해달라. 이게 북한 전략의 요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할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고 네. 한국에도 사실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렇게 긴장 조성을 하다 보면 결국 한국이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많은 형태의 도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것을 충분히 대비해서 대비태세를 강화시켜 놔야겠죠. 네, 정치적 성향의 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북한 이제 새해 앞두고 이처럼 강하게 대남 메시지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발도 뭐 앞으로 좀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네, 되는 뭐 걸까요? 임박해 있다고 봅니다. 당장이라도 핵 능력이 준비돼 있다면 전술핵 네. 능력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아니면은 김정은의 말을 이행하는 모습을 또 북한 군부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파악했다면은 그 약점을 파고드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작년 연초에 저희가 무인기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예. 그런 유사한 도발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허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군 당국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화력 집중도가 약한 지역이 존재하느냐. 네네. 그리고 북한의 기습 도발이 있을 때 우리가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놨느냐. 연초부터 국방부가 분주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서는 대화로 북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강대강으로 맞서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됩니까? 강대강으로 맞서는 게 지금 북한이 바라는 바죠. 그래야지 긴장이 더 고조될 테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보에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다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여하한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종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동맹까지도 철저하게 공고화시켜 놔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백악관에서는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 정부도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해온다면 아주 그냥 엄중하게 대응해서 단호한 대응. 그래서 북한이 도발로서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울산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서 혼자 있던 5살 아이가 숨지는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아이는 아빠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빠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난 불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원룸 건물입니다. 깨진 창문으로 집안에 화염이 보이고 연기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옵니다. 이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후 5시 5분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 차들 있었거든요. 자기 차들 막 다 빼고 이랬거든요. 그 안에 사람 있다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불은 25분 만에 진화됐지만 원룸에 살던 5살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났을 때 집에는 A군 혼자 있었습니다. 아빠와 단 둘이 살았는데 아빠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났습니다. 아빠는 새로 이사할 원룸을 청소하러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룸 입구 쪽에 있던 가전제품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밀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5살 아이가 16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엄마가 잠든 사이 아이가 베란다 난간 앞에 있던 테이블을 딛고 올라서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높이 한 40cm 되는 그 목각으로 되는 감이 테이블 켜야 되나 뭐 받침대 켜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베란다 난간 높이는 130cm였습니다. 경찰은 집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지난 주말 울산과 대구에서 화재와 이 추락사고로 인해서 5살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먼저 안타깝게 이제 울산에서 한 원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5살 남자아이가 숨졌잖아요. 왜 보호자 없이 이 아이가 혼자 있었던 겁니까? 사고가 30일 오후 5시 5분에 났는데요. 네. 울산시 남구에 있는 원룸 2층에서 불이 났는데 불은 뭐 금방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25분 만에 진화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수습 과정에서 5살 아동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린이가 아버지와만 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다라고 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아이가 원래는 이 원룸에서 산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살다가 12월 11일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혼자 살던 원룸보다는 다른 집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집을 찾았던 거고 30일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 집도 찾았겠다. 그 이사갈 집에서 이제 청소를 해야 되겠다. 마침 토요일이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2시에 집을 나갔는데 한 3시간 정도 뒤인 5시에 화재가 나서 아이가 정말로 이렇게 안타깝게 그 참변을 갖다 당했는데 가장 황망한 사람은 역시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화재가 얼마나 크게 났길래 아이가 구조가 되지 못한 건가요? 이 사고 당시 영상 보시면요. 이 원룸의 창문으로 검은 연기와 화염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불길이 거센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화재가 25분 만에 진화가 된 이후에 잔해 정리를 위해 현장에 들어갔던 소방관들에 의해 5살 아이가 잔해에 깔린 채 숨진 상황에서 발견이 됐던 겁니다. 사실 이 아이가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원룸에 살고 있는 이 3층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은 이제 불길을 피해 뛰어내렸다가 부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 중이고 이 원룸의 주인 역시 뭐 부상을 받아서 치료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 불은 도대체 어떻게 난 겁니까? 객관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과 현장 감식 등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아마 지금 얼핏 봐도 가전제품에 의한 누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게요.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된 흔적이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과수통에서 정확한 그 원인은 밝혀지겠지만 아마 누전 사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부모를 가정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그 돌봄 장치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매우 공감이 되는 지적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비교적 근래에 이혼을 하면서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아버지와 살게 된 상황에 놓여 있었고요. 올 한 해도 뭐 많은 두텁게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높이겠다할지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더 상향 조정해 준달지.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사실 주말에 화재가 났는데 아이를 혼자 뒀던 거 아닙니까? 이사갈 집에 청소를 하러 갔다가 그렇다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지원책, 주말에 어디서든 언제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틀 전에 이제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살 남자아이가 추락해 숨지는 아주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부모가 손쓸 틈도 없이 일어났다면서요. 네, 이 사고도 30일 저녁에 한 6시경에 일어났던 것인데 네. 대구에는 어떤 아파트 16층에서 5살 어린이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추락을 했는가? 아마 이 원인을 갖다 봤더니 베란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트에. 그 앞에 테이블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5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뭐 걷고 뭐 그런 정도 그걸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아이가 테이블을 딛고 창문까지 올라갔다가 잘못해가지고 실족해서 추락해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때 집에는 어머니만 계셨는데 그 어머니는 이제 저녁 6시고 그러니까 아마 낮잠을 주무셨다라고 네.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대구에서도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이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네. 조사가 더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그럴 부분 열어놓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뭐 가족 등의 초기 진술만 확보가 된 상황이니까요. 주변인 진술로까지 좀 확대해서 진술 확보에 나서기도 하고 CCTV도 분석을 하는 등 여러 가능성. 현재로선 다만 예.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고 하지만 네네. 예, 그 가능성은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썰매도 타고 얘랑 같이 눈싸움도 타고 썰매 같이 둘이서 탄 게 재밌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눈사람 크게 만들 수 있어서 좋고요. 누나랑 같이 소원도 빌렸어요. 열선이 안 까인 곳은 차례든가 이 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네, 보신 대로 지난 주말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곳곳에 사고가 잇따랐죠.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지난 30일 서울에 12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4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왔다. 글쎄요, 또 이유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겠어요. 북쪽에서 찬성지를 가진 저기압이 지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상 상황이었는데요. 네. 특히 이렇게 저기압이 접근을 했을 때는 전면에서는 남쪽에 위치한 공기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네. 그런데 따뜻한 공기와 함께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에 덥고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그런 공기가 충돌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눈구름을 만들게 된 건데요. 네. 특히 지난 12월 30일 서울의 경우에는 12.2cm 예. 눈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1981년에 네. 12월 19일에 18.3cm의 눈이 내린 이후에 42년 만이고요. 겨울 총 전체 기간을 따졌을 때는 2010년에 서울의 경우에는 1월 4일 날 25cm가 네. 넘는 눈이 내렸었는데 이때 비한다면 한 13년 만에 많은 눈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서울 지역 안에서도 서쪽이 동쪽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눈이 쌓였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때 강동구에는 한 10.8cm의 눈이 내린 반면에 네. 강서구에는 한 3.4cm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간에 굉장히 차이가 컸는데요. 뭐 이를테면은 비구름이 다가왔을 때 뭐 고도가 높은 기온이 떨어지는 산간 지역은 눈이 네. 내리지만 대부분은 뭐 비가 내리는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내륙 지역 좁은 구역에서 미세하게 눈비 차이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예. 이례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 이것은 한 고도 해발 고도 한 800m 부근에 위치한 영도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비가 되거나 눈을 결정짓는 그런 형태인 건데 일단 저기압이 처음에 접근할 당시에는 이 영도선이 중부지방 폭넓게 걸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렸고요. 저기압이 우리나라 중간 부분을 지나갈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이 영도선이 한 북쪽으로 좀 치우쳤습니다. 그때는 눈보다는 비의 형태로 내렸고요. 그리고 저기압이 또 빠져나가는 형태에서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비보다는 눈의 형태가 내리는 영도선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눈은 비와 달리 내리는 양이 아니라 그 모이는 거 얼마 쌓이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보통 우리가 눈 예보를 할 때는 적설량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사실 예. 적설량이 아니라 적설입니다. 보통 이제 강수량과 강우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린 그 강수 형태 총량을 계산해서 예보를 하게 되는데 눈 같은 경우에는 내렸을 때 쌓인 그 높이를 예측을 해서 적설이라는 예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의 형태 같은 경우에 내리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눈의 형태는 내리고 녹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표면에 0도 아래로 떨어진 차가운 지면을 만들 경우에는 빙판길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살얼음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행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에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의 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런 기습적인 폭설이 이번 겨울에 계속 또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워낙 차가운 성질을 가진 저기압이 접근을 했는데 보통은 이 동지 한 12월 21일경쯤이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시기입니다. 보통은 이때 가장 날씨가 추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대기가 식는 정도의 기간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 동지 이후에 3주 뒤부터 그러니까 보통은 한 1월 10일부터 1월 말까지가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북쪽에서 차가운 성질을 가진 저기압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반도 주변에 해수면 온도가 높고 수증기를 많이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가장 추운 시기에 북쪽에 찬 공기를 머금은 저기압이 지난 데다가 이렇게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와 함께 충돌하게 됐을 때는 내륙 지역에 굉장히 폭발적인 폭설의 눈구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엘니뇨라는 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통 엘니뇨가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 겨울 날씨는 비교적 따뜻했지만 폭설의 형태로 눈이 많이 내린 경향성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좀 추워지는 시기에 이런 폭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새 이제 눈도 오고 지역에 따라서 이제 비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좀 씻겨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비로 인해서 세정 효과도 있었고요. 내륙은 좀 덜했지만 해안 지역과 바다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기압차로 인해서 강한 바람으로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갔는데요. 내일까지는 미세먼지 상황이 좀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 평년보다 또 높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다시 미세먼지의 영향이 좀 높아질 텐데요. 좀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주 중반에는 좀 중서부 지역, 서울, 경기, 충청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고 하면 주 후반에는 영남 지역, 경상남북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는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날씨 어떨까요? 오늘 많은 분들 이제 해돋이 보러 지역 곳곳에 가셨을 텐데요. 동해안과 제주도 지역은 좀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좀 흐린 날씨, 답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륙 지역은 하늘이 많이 맑아질 겁니다. 그런데 오후부터는 좀 흐려져서 중부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한 1cm 미만의 또다시 눈 그리고 비가 예보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1일 오전 0시가 되자 서울 광화문 일대에 태양을 상징하는 구조물이 떠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밤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의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들 함께 보시죠. LED 조명 200여 개가 설치된 이 구조물의 이름은 자정의 태양입니다. 12m의 인공태양은 밤을 환하게 비추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대에는 10만여 명이 모였는데요. 시민들은 2024년이 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기쁜 마음으로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네,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이 마치 축제 같은데요. 올해가 푸른 용의 해, 갑진년입니다. 용의 형상을 한 조형물들이 인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청룡의 해를 맞아서 사진기자들이 용의 조형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북 김제시 벽골제에 있는 거대한 쌍용 조형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 벽골제에 얽힌 백룡과 청룡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두 용의 조형물 사이로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장면이 마치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새해 소망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소망을 이루는 뜻깊은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2024년 새해 첫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동해안과 제주는 대체로 흐린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에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해돋이 등 주요 행사가 열리는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6도, 강릉 8도, 울산 9도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수요일 아침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024년 새해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아침 힘차게 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9도 윤정호 앵커의 진행으로 새롭게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1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